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감독원이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국내 증권사 최고 경영자들을 소집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대출금리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세던 예금금리는 소폭 올랐습니다. 철도시장에서 최저가 입찰제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고 대안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조선 해운업계가 바다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국내 증권사 CEO들을 소집했습니다. 이날 금감원은 업계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민정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키움증권 등 35개 국내 증권사 CEO들과 시장 현안 소통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한 레버리지 투자 리스크 관리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실제 삼천리, 대성홀딩스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차익결제 거래 잔고 금액은 2월 말 기준 3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2%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신용융자, CFD 등과 관련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반대 매매가 발생할 경우 시장 변동성 확대 등 증권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CFD 기초자산 위험 수준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차등화하는 등 증권사 스스로도 힘써야 한다며 CFD 관련 과도한 고객 유치 이벤트 운영은 최대한 지양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자본시장에서 불건전한 거래가 있다면 조속히 근절하고 보완해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간담회가 업계와 감독당국이 힘을 모아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선 증권사 부동산 익스포저 리스크 관리 및 증권사 내부 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의 주제가 논의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주요 자본시장 현안 이슈가 발생할 경우 증권업계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다우데이터 지분 매각과 관련해 공교로울 뿐 우연이라고 밝히며 해당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어 김 회장과 작전 세력으로 언급되고 있는 H투자 컨설팅 업체 라더견 회장 관계에 대해 전혀 일면식도 없다며 0.00001% 가능성도 없고 직을 걸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증권사들이 차익결제 거래에 대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하락 사태에 CFD가 이용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CFD는 실제로 주식 등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지만 해당 상품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장외 파생 상품입니다. 삼성증권은 전날 오후 6시부터 국내 해외 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월 1일부터 국내 해외 CFD 계좌에서의 전 종목 신규 매매를 중단할 방침입니다. 단 이미 잔고를 보유한 고객에 한해 청산 매매는 가능합니다. 신한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는 문제가 된 삼천리, 선광, 다우데이터 등 급락 8개 종목에 한해서만 매매를 중단했으며 메리츠증권은 운영을 전면 중단하진 않되 보수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또 내리면서 넉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세던 예금금리는 소폭 올라 예금과 대출금리 차는 3개월 만에 좁혀졌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은행권 대출금리가 넉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예금금리는 반등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3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은행의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금리는 연 3.56%로 한 달 새 0.02%포인트 올랐습니다. 시장금리가 높았던 3월 초에 금융채 발행이 집중된 데다 일부 은행에서 금융채 특판 행사를 벌인 영향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반면 대출금리는 전달 대비 0.15%포인트 떨어진 연 5.1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연 5.64%로 고점을 찍은 뒤 넉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은행들이 금리 수준이 낮은 정책 모기지를 늘리고 자발적인 금리 인하에도 나선 결과입니다. 금융당국에서 이제 담합 같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도 있고, 뭐 은행들 간의 경쟁도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한 부분도 있고. 이처럼 예금금리는 오르고 대출금리는 내리면서 예대금리 차는 올 들어 처음으로 다시 축소됐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 차는 전달보다 0.17%포인트 줄어든 1.61%포인트로 석 달 만에 좁혀졌습니다. 다만 은행들의 실질적인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 차는 2.6%포인트로 전달과 같았습니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에도 코픽스와 지표금리 영향으로 대출금리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국내 1호 코로나 백신을 선보였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엔데믹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주춤한 실적에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성장 동력 마련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서지은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대규모 시설 투자를 통해 차세대 먹거리 확보에 집중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1분기 매출액 205억 9,700만 원, 영업 손실 291억 8,9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SK케미칼과 분리된 2019년 이후 분기 최저 실적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어닝 쇼크에도 굴하지 않고 2조 4천억 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조 4천억의 투자 중에서 향후 5년 동안 1조 2천억 정도가 R&D에 투자고요. 그리고 나머지 1조 2천억이 이 설비 투자 및 지분 투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금은 백신 사업 강화를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안에 폐렴구균 백신 스카이팩의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제조합 대상포진 백신과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백신을 2027년 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프라가 미흡한 해외 국가에 R&D 및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글로컬라이제이션 프로젝트에 본격 드라이브를 겁니다. 안재용 사장은 현재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 라틴 아메리카 등의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연내 2곳 이상 지역에서 계약 체결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연구부터 상업 생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송도 R&PD 센터를 2025년 내 완공해 인프라 고도화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철도 부문일 겁니다. 이 KTX와 SRT 입찰이라는 대규모 이슈가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일부 성나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진행됐던 이 국내 고속철도 차량 입찰 사업 얘기 먼저 해주시죠. 네, 최근 진행된 대규모 입찰에서 가장 눈에 띄는 회사는 단연 현대로템입니다. 예. 지난달 KTX, 이번 달에 있었던 SRT 입찰에서 모두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현대로템은 한 달 새 총 1조 7,100억 원 규모의 수주 물량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지난 11일에 진행된 1조 원 규모의 SRT 재입찰 공고에서 현대로템은 중견 철도 차량 제작업체인 우진산전과 스페인 탈고 컨소시엄을 따돌리면서 국내 철도 부문 선도주자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특히 이번 SRT 수주는 차량 제작 외에도 유지 보수 기술까지 평가에 포함됐던 만큼 국산 고속철도 차량 납품, 운영 실적이 많은 현대로템이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연달아 진행된 국내 고속철도 차량 수주 사업을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최저가 낙찰제가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 최저가 입찰제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 있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예. 국내 철도 차량 조달은 기본적으로 2단계 규격, 가격 분리 동시 입찰제가 적용되는데요. 1단계에서는 가격 외의 요소인 제조업체의 기술과 실적, 생산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최저 점수만 충족하면 2단계 가격 평가로 넘어갈 수 있는 이른바 패스 올 페일 방식이기 때문에 기술 평가의 문턱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의 기술 점수와 상관없이 제로 베이스에서 가격 평가만 진행됩니다. 여기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는 겁니다. 업계에서 해당 2단계를 최저가 입찰제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단계에서 기술력 등을 평가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굉장히 쉬운 상황입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가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가격을 제일 낮게 써서 낸 업체가 선정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발주를 하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철도 차량 구매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철도 차량은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생애 주기 비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체 주기가 25년이 넘어갈 만큼 길기 때문인데요. 당장의 구매 비용도 중요하지만 차량 수명이 다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투입해야 하는 유지 보수 비용까지 고려해야 하는 겁니다. 통상 철도 차량의 유지 보수 비용은 구매 비용의 2배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행사 입장에서는 값싼 차량보다는 품질이 우수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절약하기가 더 좋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가격만 중요시되는 입찰제도 아래에서는 철도 차량 제작사는 저렴하지만 품질이 낮은 해외 부품으로 철도 차량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잦은 운행 장애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되는 셈입니다. 철도 차량은 일단 한번 도입되면은 20년, 30년 정도 사용되기 때문에 매년 매일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유지보수 정비 비용까지도 포함해서 평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소비자나 그걸 이용하는 공사한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입찰 가격만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철도 차량 품질 저하 이외에 다른 단점은 없습니까? 물론 더 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국가기관 산업인 철도 차량 산업의 생태계 붕괴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고속철도 차량 연구 개발에는 30년 동안 약 2조 7천억 원 규모의 비용이 투자됐습니다. 이 기술이 저가 부품으로 무장한 해외 고속철도 차량에 밀려서 허무하게 사장된다면 지역 경제와 교통망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국산 고속철도 차량 기술을 보호하고 철도 차량 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저가 입찰제 대신 종합심사평가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차량 제작사들이 최소한의 수지 타산을 맞추려면 보통 한 15억 원 정도 이상의 이렇게 이제 입찰이 되어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수익이 보장이 되고 현재는 지금 그거보다 훨씬 낮은 대략 한 10억대 초반 그 정도에서 지금 입찰이 되다 보니까 철도 차량에 대한 기술 개발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네, 그럼 고속철도 차량이 있는 다른 나라 입찰 제도는 어떨까요? 네,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철도 선진국들은 종합심사 입찰제를 도입해서 업체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가격 30%, 기술 70%로, 대만은 가격 20%, 기술 80%로 평가하는 등 업체의 차량 제작 및 납품 실적에 방점을 찍은 모습입니다. 또 유럽의 경우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 차량 제작 규격을 매우 엄격하게 정하는 등 사실상 해외 업체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철도 차량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은 현지 생산 규정과 중국산 부품 사용 의무화 등
까다로운 진입 장벽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와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최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와 친환경 트램 등 국가와 지자체에서 철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내 철도 차량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입찰 제도뿐만 아니라 자국 시장 보호 정책에도 심도 있는 논의가 절실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현대로템의 수주 쾌거부터 국내 고속철도 차량 입찰 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향까지 성낙윤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선 해운업계가 바다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배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모아 육상에서 스마트팜 운영 등에 사용한다는 보관인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삼성중공업과 파나시아, HMM, 한국성급이 해상탄소 절감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연내 HMM이 운항하는 2100 TEU급 컨테이너선에 OCCS를 탑재해 실증 연구에 들어갑니다. 삼성중공업과 파나시아는 OCCS 설계와 제작, 설치 및 시운전을 담당하고 HMM이 실제 운용을 맡을 예정입니다. OCCS는 배에서 활용하는 탄소 포집, 활용 시스템을 말합니다. 선박을 운항할 때 나오는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공기 오염을 줄이고 액화한 이산화탄소는 육상에서 스마트팜 운영과 드라이아이스 제조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2000 TEU급 컨테이너선에서 내뿜는 배기가스에선 하루 24톤의 이산화탄소를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파나시아는 실증을 거쳐 OCCS가 적용된 선박과 부품을 상품화할 예정입니다. 해운사인 HMM은 OCCS 기술을 활용해 국제해사기구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OCCS 같은 탄소 포집 활용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공기오염도 줄이고 국제해사기구의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선박 온실가스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선 해운업계의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온라인으로 대출 금리를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다음 달 말쯤 문을 여는데요. 이 시장에 핀테크 업체들이 사활을 걸고 대거 뛰어든다고 합니다. 민세영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5월 말로 출시 일정을 확정하고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이번 대환대출 플랫폼을 올해 주요 과제로 정하고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핀테크 업체 13곳이 경쟁에 뛰어드는 등 격화된 분위기입니다. 핀테크 업체들은 이번 대환대출 플랫폼을 기존의 단순 대출 비교 조회를 뛰어넘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핀다나 카카오페이 등의 대출금리 조건을 비교하고 조회하는 기능이 있었지만 이번 정부 주도 플랫폼에서는 이후 실제 상품 가입 등의 인프라까지 뒷받침돼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 새 플랫폼은 기존 2금융권 중심에서 시중은행인 1금융권까지 확장해 소비자 선택의 폭도 더 넓혔습니다. 핀테크 기업으로서는 단순 대출 비교식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은행권 대출 구조에 참여할 수 있어 이른바 파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프라 성격 자체로 사실 되게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더 파이를 가져갈 수 있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대환대출 플랫폼은 대출 시장 자체를 넓힐 것이고 핀테크들이 새로운 대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신규 고객 유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그 대환대출이 사실 굉장히 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핀테크 업체들은 플랫폼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금융권 제휴사 확보부터 간편한 UI 환경 그리고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까지 저마다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예상보다 준수한 1분기 성적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택 경기 침체 분위기에 연초 건설사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암울하기만 했는데요. 주택 경기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해외와 신사업으로 신속하게 눈을 돌린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주택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의 영업이익은 개선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건설부문 매출은 4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2,9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4%, 88.4% 증가했습니다. 최근 2년간 추진해온 대만과 방글라데시 공항공사와 사우디아라비아 초고압 직류송전 착공 등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매출을 이끌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현대건설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 매출은 6조 31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5% 늘었고 영업이익은 1,735억 원으로 1.2%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영업이익은 시장 추정치를 10% 넘게 상회한 겁니다. 주택시장 호황기에 급증한 신규 분양 매출화와 현대차 미국 공장 등 대형 공사 착공으로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게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GS건설은 신사업 부문으로 주택시장 불확실성을 잠재운 점이 눈에 띕니다. 지난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9%, 영업이익은 3.9% 증가했는데 신사업 매출액이 69.3% 늘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HDC 현대산업개발은 올해 1분기에는 501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흑자 전환했습니다. 한편 대우건설과 DLENC는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대우건설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약 2조 6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16%가량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20% 줄며 1,800억 원에 못 미쳤습니다. DLENC는 전년 동기보다 20%가량 늘어난 1조 8천억 원대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이익은 901억 원으로 28.3% 감소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워치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기업들이 잇따라 러시아에서 철수하면서 러시아 기업이 이를 인수해 새 브랜드로 개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체인점 KFC가 러시아에서 로스틱스로 이름을 바꾸고 문을 열었는데요. 하얀색 버킷에 빨간색 줄무늬, 그 안에 담긴 치킨까지 매장 안 인테리어와 메뉴를 비롯해 직원 복장, 포장지도 기존 KFC와 같습니다. 로스틱스의 운영자는 KFC와 메뉴와 맛 모두 똑같다고 강조했습니다. KFC와 피자헛을 보유한 얌 브랜드에 앞서서 맥도날드, 나이키, 스타벅스 등도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스페인에 때이른 폭염이 찾아오면서 일부 지역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등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남부 도시 세비야에서 마차를 끌던 말이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에게 물을 먹이려 애쓰는데요. 말은 더위 속 탈수 증상을 보이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 기상청은 이번 달이 이베리아 반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4월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세계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수온을 떨어뜨리는 라니냐 현상이 3년 만에 반대 현상인 엘니뇨로 돌아서면서 역대 최고 더위를 경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이기 위해 대거 금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금협회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들은 올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291.58톤의 금을 구매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금 보유량은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2,000톤을 넘겼는데요. 중국을 비롯해 미국과 대립하는 러시아와 신흥국들도 금을 자국 화폐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미국 달러 패권에 맞서기 위해 금 보유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광장을 메울 정도로 큰 장미를 만들었습니다. 베네치아 성 마르코 대성당. 한쪽에는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빨강 우산을 들고 줄지어 서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초록색 옷을 입고 초록 우산을 들고 있는데요. 멀리서 보니 인간 장미 한 송이가 활짝 폈습니다. 보콜로 축제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이 축제는 베네치아 남성들이 장미로 사랑을 전하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상 글로벌 워치였습니다. 반도체와 광공업 생산 증가 덕에 3월 생산과 소비 지수가 전월보다 증가했습니다.
다만 경기 회복 국면으로 보긴 이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 넘어가면서 1에서 3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두고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포스코그룹이 철광과 리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해 도자 공예산업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